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죠. 이스라엘 역시 지금 정치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선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총선은 현재 10월 27일, 그러니까 이제 한 석 달쯤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화하겠죠.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총리에 있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쫓겨날 건지 등등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월 27일 따지면 이제 7월, 8월, 9월, 10월 넉 달이네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빨리 선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라고 부르죠. 이 크네세트에서는 지금 총 120석, 그러니까 120명의 의원이 있는데 최근에 106명의 의원들이 빨리 10월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외로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20석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1입니다. 즉 과반을 넘어서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밌게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1당에 대해서도 60석은커녕 60석과 근접한 자리도 잘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 잘해봐야 40석 뭐 이 정도인 거죠. 현재 1당인 이제 리쿠드당 같은 경우에도 4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연정 같은 경우에는 1당인 리쿠드당하고 극우 종교 정당들이 연합을 한 연정인 거죠. 그러니까 제1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정은 필수. 그런데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리쿠드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속적인 야당들하고의 관계가 원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기피되던 극우 정당들과 손을 잡아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이스라엘 의회 이렇게 보고 있으면 120석인데 자관 연정을 통해서 과반을 넘어서는 의석을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라고 하면 하레디 면제법입니다. 하레디. 하레디라는 것은 이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슬람 경전, 토라만 읽고 있는 정통 유대교 신자들을 말해서 이제 하레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이 극우 정당들은 이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군대에 데려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레디 군 면제법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이 없고 헌법에 있는 내용을 여러 개의 기본법으로 나눠서 이제 헌법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그러한 이제 법률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하레디 면제와 관련된 기본법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특정한 그것도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징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꽤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이러한 극우 종교 정당들과 손을 잡고 연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 당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 총리가 통과 안 시키면 우리 연정에서 탈퇴할 거야. 그러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 하레디라고 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종교적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출산율이 높습니다. 아마 합계 출산율이 3점 몇 명일 거예요. 이게 다 하레디,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토끼처럼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이제 징집 연령에 도달한 하레디 계층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의 병력이 아쉬운 이스라엘 방위군 IDF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데리고 가야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하레디를 징집을 하는 비율은 2%밖에 안 됩니다. 극렬하게 저항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런 유대교 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징집사무소나 국방부 등등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주어지던 하레디에 대한 특혜, 특히 군 면제와 관련돼서 이것은 이스라엘 기본법을 어긴다,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영유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 군복무를 하지 않았던 하레디에 대해서 이것을 주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사실 이제 이 집권 여당인 리쿠드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교 정당들이 주장하는 군 면제법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웃거나 다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다고? 이거는 자살행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분명히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는 견해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반 네타냐후 전선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당제 국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당제 국가면 한쪽이 인기가 없으면 다른 정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만 이 다당제 국가는 분열하는 야당 여러 정치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면 계속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당도 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네타냐후가 이걸 참 잘해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옮기면 함께라고 하는 베이차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선거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합당은 아니에요. 기존 당인데 서로가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연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 정당이 1지역구에서 후보를 내면 B 정당은 여기는 내지 않고 다른 지역구에만 낸다라는 식으로 서로가 이제 힘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이르 라피드가 이끄는 이제 중도파하고 그다음에 세속 우파라고 보통 분류되는 나프탈리 베네트가 이끄는 요 두 당이 지금 선거 연합을 하면서 리쿠드 당하고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현재 1당인 리쿠드 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2석에서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한 22석에서 25 정도 얻는 것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선거연합 함께라고 이제 불리는 이쪽이 지금 한 20석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비등비등한 상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리쿠드 당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일당 지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는 리쿠드 당 전체를 적으로 돌려가지고 맞짱을 뜨면 또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리쿠드 당하고 네타냐후라는 정치인하고 분리하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쿠드 당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합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 네타냐후라는 사람만 없애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쿠드 당이 네타냐후와 결별, 손절 이런 것들을 하도록 만드는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리쿠드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야당 연합 세력들의 여러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 곤혹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점점 이제 선거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레디 군 면제법 그리고 이거를 반대하는 하레디 특권 폐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고 아니면 내 생계를 포기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속 저렇게 있느냐?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 이거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전사한 사람들 어떤 그 부모라든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예비군에서 이제 전역한 이런 사람들이 구성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전 용사들과 관련돼 있는 단체들의 주요 인사들을 지금 비례대표 상위에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당에 입당하면 우리랑 같이 하면 뭐 2번 줄게, 3번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리쿠드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네타냐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뭐 부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이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로남불 이 존재로 좀 인식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 미만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으로서 국가가 동원령을 내리면 참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비행기표 사서 들어와서 예비역으로 현재 전선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요.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묵묵히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 예비역으로 편성돼서 지금 전선에 나서야 될 네타냐후 아들은 어디 있죠? 미국 마이애미에 있습니다. 동원 대상인데 계속 마이애미에서 귀국을 거부하고 그냥 있습니다. 수상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경호 이런 활동들이 지원이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매월 1억 원 이상이 된다라는 이스라엘 쪽 뉴스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내 돈 들여와서 목숨을 내걸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권력자의 아들은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누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 아들을 리쿠드 당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핵심이죠. 여당의 중앙위원회니까 여기에 위원으로 내려꽂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뭐 권력 세습까지 노리는 거야?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타냐후 이제 부인 사라 네타냐후 같은 경우도 이제 직원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상당히 인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을 타고 강력한 경쟁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젠코트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분이 이제 급격한 차기 총리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젠코트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군의 참모총장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죠. 이 원래 부모가 이 모로코 태생입니다. 모로코 태생이고 이제 모로코에 있던 유대인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서 그리고 이제 낳은 자식이 아이젠코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련된 이 서유럽 중심의 이 유대인들 눈에 봤을 때 보면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투박하고 거칠고 한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이제 찐 군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골라니 여단, 보병 여단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보병 여단이 5개인가 될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사병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서 여단장까지 가고요.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참모총장을 지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4년 동안의 이제 참모총장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을 이끌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젠코트가 상당히 유화적인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힘으로 하지만 아주 화끈한 화력으로 단기간에 상대방을 박멸한다라는 이제 전술을 또 내세우기도 했던 이제 그런 인물인데 참모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2022년에 이제 정계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전시내각, 이스라엘 전시내각에 또 참여를 일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코트가 부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네타냐후와 너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3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아이젠코트는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자기 조카 둘도 이번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더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냐 라고 보면 당연히 아이젠코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젠코트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25의 나이로 예비역 상사로서 이제 가자지구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 12월 7일 날 이제 터널을 수색하다가 급조 폭발물이 터지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른쪽에 있는 19살 현역병으로 입대했던 조카가 또 가자지구에서 전사를 합니다. 단 하루 사이에 조카를 잃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4년에는 또 다른 조카 22살 대위로 장교로 복무하던 조카를 전쟁터에서 잃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대조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런 전시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명분이 지금 힘을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 제1당인 리쿠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즉 네타냐후 총리만 우리가 배제를 할 수만 있으면 뭔가 일당 지위 유지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보면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런저런 제안들 아니면 구상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법정에 서 유죄를 인정해. 모두 다 인정할 필요는 없어. 아프지 않은 것만 몇 개 인정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그럼 선거가 되면 다음번 총리가 되는 사람이 사면을 내려줄게. 그러면 당신은 그 사면 조건으로 뭐가 있냐? 정계를 은퇴해. 그리고 당분간 이스라엘에 오지 마. 해외에 나가 있어. 미국에 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리쿠드라는 이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타냐후라는 총리와 선을 그으면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즉 네타냐후가 없다 그러면 아이젠코트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연정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총리 자리는 그쪽에 일부 내준다 하더라도 강요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 우르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실리를 챙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타냐후라는 참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해왔던 이 정치인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된 재평가, 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건국 지도자들이 설정한 3대 전략이 있습니다. 즉 주변이 모두 다 적이에요. 되게 취약한 나라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평소에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이 억지력이라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뿐만 아니고 그 군사력을 언제라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질 것 같은데? 라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예비군을 동원해서 병력을 늘려서 총력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동원령을 내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충분한 첩보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동원령을 내려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조기경보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을 하면 단기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둬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상황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예비군들을 빨리 동원 해제를 해야 돼라는 게 3대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전쟁들을 헤쳐나온 거죠.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헤쳐나오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3대 전략이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특히 최근에 이러한 지적들이 점점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세 번째, 이 결정적 승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즉 상대와 내가 승리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가 패배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야 안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가 졌어. 그런데 상대가 정신 승리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긴 건가? 진 건가? 우리가 더 안전해진 건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치렀던 많은 전쟁들이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이스라엘이 전술적으로는 상대방을 두들겨 패고 박살을 냈는데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인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결국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기존의 3대 전략에 더해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 다음에 주변 지역 중에서도 작은 나라보다는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힘이 커지면서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러한 이제 핵심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왔어요. 이스라엘의 힘이 커진 거죠. 그리고 그러한 커진 힘을 토대로 미사일 방어, 국경 요새화 같은 이제 방어력을 키우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 적대국이 절대로 핵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백인 독트린이라는 것을 이제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이 전략들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즉 미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정치권, 미국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독자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 하나. 두 번째, 결국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뭉개고 가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비현실적인 솔루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두 번째 인식, 즉 이스라엘이 고립되고 있다라는 문제인식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전쟁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부담을 얼마만큼 균등하게 지어야 되느냐라는 사회적인 논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하레디가 정말 한 줌 수백 명일 때는 봐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체 국민의 15%씩 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묵고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이스라엘 총선 아마 25대 총선인가요? 그쯤 될 것 같은데 자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놔야 되는 되게 중요한 선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타냐후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수를 써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분열된 야당이 이번에는 효과적인 연합전선을 통해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리쿠드 당은 네타냐후와 선을 긋고 새로운 제3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